북한이 사흘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례적인 도발의 속내는 무엇인지 다양한 해석과 전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난 담화 이후 무력 도발, 또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야간 도발, 그리고 오늘 이어진 사흘째 도발, 군용기로 시위성 비행까지 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번 도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지금 더 큰 도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ICBM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남아있는 더 큰 도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제일 큰 도발이 이제 제7차 핵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거시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빌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미시적 관점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겠죠. 한미 간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니까요. 이 훈련에 대응한다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게다가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미 국방부에서 NP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라고 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만일 미국을 향해서, 동맹국을 향해서 또는 우방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북한 정권은 소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 차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 계획을 향해서 빌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설명이셨는데, 그 빌미를 좀 하나씩 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군용기 180여 대 항적 식별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전술 조치선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5월 10일 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제 처음 방문하셨잖아요. 방문해서 제일 이제 마지막에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우리 중앙방공 우주항공통제소, 그러니까 이게 평택에 있는 건데요. 거기를 이제 가서 보셨잖아요. 대통령도 같이 갔는데 사실상 거기에 메인 화면은 뜨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뒤편에 여기 배경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화면이 거기 뜹니다. 그래서 그 화면 속에 우리 한반도로 들락날락거리는 모든 비행 항적이 그 속에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뭐 180대를 띄웠던 150대를 띄웠던 그것이 항적이 일일이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 속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전술 조치선으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전술 조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만일 북한이 전술 조치선을 넘어올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은 이 선은 안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흘 동안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고 하루를 더 연장해서 5째 지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공군기 140대가 동원되는 훈련인데 북한으로 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것이 지대지 미사일밖에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공군 훈련이면은 공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훈련하는데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전투기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쏜 데 이어서 밤 11시 넘어선 포병 사격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화성 17형을 또 소장님께 여쭤볼 텐데, ICBM 발사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ICBM 발사라고 하는 것이 뭐 화성 17형이 아마 이번에 발사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 들어서 7번째 정도 아마 발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발사를 했고 3월 달에 발사했다가 뭐 2월 말에는 발사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3월 달에는 발사했다가 그것도 실패해서 어찌됐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화성 15형을 마치 화성 17형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2월 달에 이렇게 발사했을 때보다는 고도도 좀 올라가고 사거리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진전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찌됐든 1단과 2단이 분리됐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진전된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상용 차량이든 컴퓨터든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도 이 실패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번에 북한이 의도했던 것을 보면 이번에 발사는 실패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단 분리는 1단, 2단만 된 거지. 원래는 이제 화성 17행이 3단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 2단, 3단은 분리가 안 됐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속도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네. 속도가 이제 ICBM 같으면 통상 마하 20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타난 것이 한 마하 15 정도로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력이 그걸 못 받쳐주니까 그만큼 최고 속도를 못 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의도했던 것은 적어도 지난번 10월 4일 날 일본 열도를 통과한 화성 12형 개량형 그게 네. 이제 4,500km를 나갔거든요. 예. 그 4,500km 조금 더 가서 하와이 이제 인근까지 가는 것을 아마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네. 확실히 이번에는 뭐 그 정도를 못 가고 중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ICBM이 완성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본다면 실패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다시 또 화성 17형 발사로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당분간 대남 도발에 좀 집중할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 쪽에 오히려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더 큰 계획을 위해서 ICBM을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네. 이제 뭐 7차 핵실험이 뭐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화성 17형을 쏘았는데 이것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럴 정도면은 통상 미사일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2발 정도를 준비한다고 해요. 네. 그럼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면은 그 실패의 원인을 얼마나 빨리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화성 17형의 발사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되면은 이제 화성 17형을 발사할지 그러면은 이제 날짜를 우리가 데드라인을 11월 8일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에 초점을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날짜가 3, 4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화성 17형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찾아서 화성 17형을 한번 쏘고 그리고 난 뒤에 제7차 핵실험을 할지 이것은 이제 북한한테 달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 함께 보시면서 2016년 때하고 비교하시면서 수심이 다른데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면 NLL을 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만 또 그렇다 보니 미사일 낙탄 해역에 고주함을 투입해서 수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어떤 것들입니까? 2016년도에요. 북한이 2월 달에 네. 자기의 아버지 김정일이죠. 김정일의 생일날이 2월 7일인데요. 그 생일날을 맞이해가지고 광명성 4호를 발사했거든요. 김정일의 별명이 또 광명성이기 때문에 네. 그 광명성 4호를 발사를 했는데 이건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그래서 동창리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분리가 어디서 됐냐면 우리의 서해 쪽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일종의 뭐 성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서해에서 떨어진 1단 추진체를 이제 다 수거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수거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1단 추진체에 대해서 포파 장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한 270개 파편으로 나눠져서 떨어졌거든요.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건져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한국의 민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분석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전문가들까지 같이 분석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획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서해하고 동해하고 좀 다른 것은 서해 수심이 좀 이제 얕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교적 인양하기가 그때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만 인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에서는 그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아까 깊어서 1,500에서 2,000m. 그렇죠. 그러면은 뭐 1.5km, 2km인데 그걸 음. 찾아내기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찾아낼 텐데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만일 인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진 추진 방식, 로켓 구조물, 단분리, 유도 제어 기술 뭐 등등 다양한 북한의 이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이제 시위성이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한미 훈련 비질런트 스톰 부분이고 네. 북한의 이딴 도발에 이제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그런 결정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제대로 우리 정부가 대응을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을 잘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40대의 전투기가 단순히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기에는 EA-18이라고 하는 전자전기가 있거든요. 그 전자전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F-35A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새로 들여온 F-35B 이건 수직이 착륙기거든요. 네. 이건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도 뭐 북한이 알 수 없는 거죠. 네.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거니까 그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요. 대충은 이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북한의 타겟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물. 예. 그게 한 800개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뭐 미사일에도 할당이 되고 또 공군에도 할당이 되고 해군에도 할당이 되고 다양하게 할당이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그걸 쏘티라고 그러는데 두세 번 떠가지고 한꺼번에 다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북한으로 봐서는 엄청난 그 우리가 이런 한미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뭐 고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한 시간 관계상 두어 가지 질문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군서열 1위 북한 내 박정천 또 부위원장이 아까 자막에서처럼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장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일부 전문가 시각으로는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강대강 대치보다는 북한 도발을 좀 막기 위한 냉각기 이런 시각과 조금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결국은 이제 선택은 이제 북한이 하는 건데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뭐 도발을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만 해도 뭐 거의 1,000억이 넘을 정도의 돈이 들어갈 정도의 포탄과 미사일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모자라서 ICBM까지 지금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군기까지 지금 띄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이제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빌미를 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간의 뭐 공중 훈련이든 한미 간의 해상 훈련이든 항공모함이 와서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핵 공갈과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지도 다 끝났다고 그러고 핵 공격 능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포 쏘고 9.19 합의 위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간의 훈련을 하는데요. 네. 이 한미 간의 훈련의 목적은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북한이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의 그런 정부 차원의 성명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봐요. 네, 정부 차원의 성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안보리에 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유럽 이사회들이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북한 도발 관련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준 측면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신냉전 시대에서는 그 역할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떤 좀 실효성 있는 대응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뭐 해주셨는데요. 네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거의 뭐 신냉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고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관계도 안 좋고 또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유엔 총회에서의 제재에 대해서 전부 다 러시아와 함께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5월 달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이때 러시아와
이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아마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겠는가, 실효성보다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조치를 하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역사로 남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실효성을 가지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실효성 문제는 독자 제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독자 제재, 일본의 독자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유럽 연합과 함께 하는 집단 제재, 이쪽으로 가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무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YTN 통해서 속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열수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